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그래도 많이 급락하진 않을까. 한편으로 이제 저도 걱정하면서도 홀딩하는 관점으로 그냥 임했는데, 그냥 다시 어느 정도, 원상복귀는 해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에서는 뭐 향후 이제 알트코인 마켓이나 비트코인 마켓에 관한 전망이나, 그리고 그 외 외신에서 나온 굵직한 어떤 이슈들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주식시장을 바라보거나 가상자산 자산 시장을 바라볼 때 연방준비은행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에 관해서 그리고 양적 완화에 관해서 뭐라고 이제 스탠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사실은 시장이 요동을 치잖아요. 근데 이거 어저께 사실 밤에 나온 얘기인데 로이터 연합통신에 나온 얘기죠. 근데 여기 보면 연방준비 은행의 체어맨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경제가 이제 회복되는 게 더 빨라지려면 여기 보면은 의회와 그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서포트, 그러니까 지지를 만약에 받는다면 그렇게 빨리 경제가 회복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의미는 사실 표면적으로 수치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돈을 시중에 뿌리겠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대략적인 어느 정도 느낌은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반기 시장에 관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저는 항상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볼 때 가격이 많이 까지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는 글렌 허친슨이라는 분이 있다. 그리고 글렌 허친슨이란 이분이 연방준비은행의 이사로 돼 있다. 그것도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그리고 허친슨 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연방준비 지난 과거에 몇 분의 연방준비은행의 의장이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몇 분이 다 그 허친슨 연구소에 다 거쳐가지고 다 그분들도 임하셨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이제 통화 시스템이나 가상자산 시장의 방향성에 관해서 리드에서 이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DCG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이 비트코인 마이닝 산업이 결국에는 국가 기관 산업으로 될 확률이 높다. 근데 실제로 뉴스에 이제 이런 게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골드하고 실버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로엣지라는 이 미디어를 아마 예전서부터 보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하게 보는 뭐 CNN이나 CNBC 아니면 한국 같은 경우는 뭐 MBC, KBS 이런 게 아니라 좀 약간 제 3자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비주류 미디어죠. 비주류 매스 미디어 중에 전 세계 사람이 좀 많이 추종을 많이 하는 그런 미디어인데, 제로엣지에서 이제 이번에 뉴스를 하나 내보냈는데, 세계의 그 전력 설비 파워 플랜트들이, 그러니까 발전 설비죠. 발전 설비가 비트코인 마이닝을 시작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란에 있는 것들이. 그 이란 같은 경우는 산유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이란 같은 경우도 그 통화 시스템 자체가 예전보다 되게 불합리하게 돼 있을 거예요. 달러라는 그 체제에서 미국에서 지금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럼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과연 뭐냐? 지금 오일머니가 전체적으로 하강하고 있어요. 자,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 지금 팬데믹이 창궐하면서 지금 전 세계 뭐 그 현물 경제 시장이 그 어떻게 보면 폐쇄 일로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오일량이 그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이들 같은 경우 마지막 노선이 이 원유를 이용해서 발전 설비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마이닝을 하는 게 저는 최종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란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예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로 대중들한테 그 가상자산 마이닝에 관해서, 여기는 비트코인이라고 딱 떨어지게 얘기는 안 하는데 가상자산에 관한 마이닝, 그러니까 채굴에 관해서 합법화 시켰어요. 합법화 시켰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마이닝 풀로 사람들을 유도해서 몰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서. 이 얘기는 여기도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이닝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지원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차후에 아마 분명히 이 방향성을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 그 예전에 이제 뉴스가 나온 게 있었죠. 인도가 그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밴시킨다. 근데 뭐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하는데 러시아도 거기 껴있죠. 사실은 러시아도 얼마 전까지 그 가상자산 트레이딩하는 거에 관해서 밴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뉴스에 나오는 거 보시면 코인텔레그램에 나온 뉴스인데
러시아 재무부는 새로운 세금 요구 사항을 제안하여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도 마찬가지로 밴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가상자산 산업에 왜 세금 항목을 추가를 시킬까요? 왜 디테일하게 항목을 왜 만들까요? 결국에는 트렌드, 이거는 막을 수 없는 대세적인 그냥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시세가 급등락하는 거는 결국에는 저는 개미 털기의 일환이지 이게 뭐 계단식 하락에 대세 하락을 위한 거라고는 저는 절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좀 중요한 뉴스일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 황소인 팀 드레이퍼가 알트코인 포트폴리오의 비밀을 밝힙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링에서 이분에 관해서 이제 찾아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재적인 투자가 중에 한 명이에요. 팀 드레이퍼가. 그러니까 베리 실버트하고는 약간 그 어떻게 보면 클래스 자체가 좀 틀리긴 하지만 이 사람도 영향력이 되게 지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썼냐면 자, 여기 보세요. 그 3만 개의 비트코인을 예전에 매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2014년도에. 근데 이 사람이 알트코인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이번에 밝혔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드레이퍼는 자신의 보유 자산에 비트코인 캐시, 자 제가 이제 좀 많이 밀고 있는 코인이죠. 이건 몇 년 동안에. 그리고 리플 코인. 리플 코인은 뭐 제가 주축이 돼서 미는 건 아닌데 스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테조스도 제가 3,000원 밑에는 매집해둬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코인이죠. 자, 장기적으로 다 봐야 될 코인이에요. 그리고 아라곤이라는 코인도 있는데 아라곤 코인 같은 경우도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A 클래스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나쁘지 않게 다 검증이 끝난 코인들이고, 자 여기서 보시면 드레이퍼 트위터에 예전에 이제 BCH를 홍보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BCH 본인이 사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왜 비트코인 얘기 안 하고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얘기를 하냐. 그래서 그때 한참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우지한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막 돌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코인텔레그래프나 코인데스크에 나오는 뉴스를 보고 반응하는 거는 사실 후행을 하는 거고, 팀 드레이퍼나 베리 실버트나 글렌 허친슨 정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거를 조금 더 빨리 업계 동향을 파악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게 뭐 해킹당했다 이런 얘기가 루머가 돌았었는데 이번에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지금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밝히고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것 같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7년 프로젝트에 대해 집단 소송이 제기된 후 그의 펀드가 테조스 ICO에도 참여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신 분이에요. 있는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테조스에 관해서 저는 뭐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 아는 사람들 몇 명은 테조스 ICO에 참여했었던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되게 싸게 헐값에 테조스를 매입을 했던 거죠. 사실은 이게 시장에 풀리기 전에. 그래서 어쨌건 팀 드레이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장 보는 눈이 있다고 이제 확인이 된 거고, 지난 5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3배가량 이제 성장을 했었다. 수익이 났는데 XRP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연말 가서는 분명히 시세의 진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플 코인도 마찬가지고 뭐 캐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인 아라곤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나쁘지 않게 보는 이유가 일단은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점수 나쁘지 않게 받았다. 근데 거기다 팀 드레이퍼까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관심을 갖고 지금 추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이 이렇게 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막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 분명히 조정은 와요. 조정이 오기 때문에 그때 공격을 하셔야지. 예전에 이제 패닉했을 때 한 며칠 전에 패닉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셔야지. 올라가면 사람들이 덤빈다는 거죠. 항상 이제 그거를 항상 여러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보시면 그의 알트코인 투자는 여전히 그의 BTC 보유에 의해 왜소해 보입니다. 비트코인 양이 훨씬 많다. 2014년도에 코인당 $632의 가격으로 3만 BTC를 구입을 했습니다.
성견 지명이 있는 사람이죠. 보통 웬만한 사람은 632달러의 개당 비트코인을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2015년도에는 뭐 40달러? 아니 그러니까 400달러? 400달러 밑까지 300달러, 200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손절매하고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대충 통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개혁이 될 건지에 관해서 미리 파악을 많이 했었다. 그 정도 능력은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업계 동향으로 보면 위축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제가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많이 관찰을 많이 하고 윙클보스 형제의 제미니 거래소도 관찰을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코인베이스 프로보다 윙클보스의 제미니 거래소가 알트코인부터 해가지고 코인 양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내가 투자한 알트코인이 살아남을까 말까를 판단할 때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도 보시지만 중요한 거는 제미니 거래소에 내 코인이 지금 등재가 돼 있나, 리스트업이 돼 있나, 이런 거를 파악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윙클보스의 제미니 거래소가 영국에 런칭을 시켰다. 그래서 GBP 파운드화로 지금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뉴스에서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골드하고 실버하고 동시에 떨어졌는데 이런 얘기를 누군가 지금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골드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미끄러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의 반등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베리 실버트가 여기다가 리트윗을 했잖아요. 이 언급에 관해서 이런 면목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베리 실버트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그 CEO라서 오히려 이제 골드하고 실버가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거기 때문에 반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리트윗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베리 실버트 옆에는 글렌 허친슨이라는 연방준비은행하고 가까운 사람이 한 분 있어요. 네,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향성이 맞을까요? 개인들이 금은 추종에 관해서 추종하는 개인들의 생각이 맞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베리 실버트와 글렌 허친슨의 DCG 그룹,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움직이는 방향성이 보고 있는 사이트가 저는 인사이트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떠냐? 제가 방송 녹음하기 전에는 1620달러, 30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일단 급하게 이제 조정 장세에 들어갔다가 이제 급상승을 했는데 1670달러, 1700달러 이상까지 뚫었다가 지금 조정이 들어가면, 이게 패턴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시나리오 역헤드앤숄더 패턴이에요. 이게 여기서 조정이 들어가면 여기서 조정이 1400달러 밑까지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급락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졌을 때는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그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첫 번째, 그러면 역헤드앤숄더 패턴은 결국엔 11,000달러를 뚫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조정이 미온적으로 될 가능성. 만약에 이 차트를 그린 분 말씀대로가 아니라 두 번째 미온적으로 돼서 횡보할 가능성. 그러니까 1600달러대에서 그냥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 그래서 알트코인 순환매 장세가 다시 한번 도래할 가능성. 첫 번째로 지금 선방을 친 거는 체인링크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타자가 돌아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에 임하시면 되고, 뭐 여기서 급하게 엄청나게 급락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 생각대로 임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홀딩의 관점으로 당분간은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 제레미 얼라이어라는 분이 USDC 서클사의 CEO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 서클사가 찍어내는 USDC가 매일마다 하루에 100밀리언씩 찍어낸다. 근데 USDC가 지금까지 이제 찍어낸 게 2.5 빌리언이래요. 그래서 언제 탑5에 크립토커런시 탑5에 USDC가 들어갈까, 이런 말씀을 이분이 하시는데, 나는 상관없어, 내가 가진 알트코인만 뭐 비트코인만 올라가면 돼.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USDT와 USDC의 동향을 봐야 전체적인 그 가상자산 시장이 돌아가는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서클사의 배후에 있는 거는 골드만삭스다. 근데 이 골드만삭스가 서클사를 이용해서 코인베이스에 유동성을 주입한다. 이런 어떤 그 라인을 보시면 대충 여러분들이 향후 장세에 관해서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임하실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고, 스테이블 코인즈의 발행량 증가가 과연 되면 가상자산 시장은 볼륨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이제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찍어낸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사실 게임이 다 끝난 거예요.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출렁이고 흔들리는 거에 거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라는 거죠. 어차피 다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전문위원인 비트코인 ETF 출시할 만큼 시장이 성숙했다. 이 전문위원이 누군지 아시죠? 헤스터 피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만 그 위원 중에, 증권거래위원 중에 좀 강력하게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임기가 끝나갈 때쯤 다시 연임했죠. 이분이 2025년까지 지금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서서히 지금 던지는 거 보니까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비트코인 ETF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예전에 골드 ETF가 처음에 시장에 출시됐을 때 그러고 나서 골드 같은 경우도 몇 년 동안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ETF도 만약에 출시가 되면 그 이후로 수년간에 걸쳐서 상승할 확률이 높고,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수년간에 걸쳐서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 장세나 패닉셀, 그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이런 장세에 너무 멘탈 나가시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커다란 방향성만 바라보세요. 그러시면서 그냥 내가 가진 코인이 시총이 너무 작거나 허접한 코인이 아니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2017년에 고점에 물려 계신 그런 코인들도 분명히 그 자리까지 향후 몇 년 내에는 분명히 간다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여기 어떤 여자분이 울고 계시는데 지금이 사실 더 피곤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더 피곤해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여기서 찔끔 반등해도 불안하고 반등하면 또 폭락할까봐 불안해. 지금이 딱 그 자리예요. 여기서 1600달러를 깨지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또 얼만큼 갈까? 여기서 더 폭락할까? 네. 이렇게 만들어놨어, 지금 현재 장세가. 근데 요 구간만, 제가 말씀드린 요 구간만 잘 넘기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해분이 열리는 거라니까요. 4쿼터 들어서는. 4쿼터는 뭐 10월달, 11월달, 12월달이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뭐 패닉장이, 이런 뭐 흔들리는 장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곤하게 만들 때 이 여자분 같이 눈물 흘리면서 자동차 키를 빼고 도망가는 그런 거는 없는 게, 그런 거는 그냥 배제시키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코인데스크 새로운 법안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를 국가 프레임워크 아래에 두도록 제한합니다. 이런 거를 되게 눈여겨서 많이 봐야 돼요. 내가 가진 코인이 오른다 내린다 숫자만 보시는 게 아니라 법안이 어떻게 되나를 되게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참고로 코인데스크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들 소나기에서 노는 어떻게 보면 미디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빨리 알죠. 업계 동향이나 법적인 문제도. 그래서 이 뉴스가 나왔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뉴스도. 가만히 보면 새로운 법안이 단일 연방 프레임워크 하에서 암호화폐 교환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 코나웨이 의원이 목요일에 도입한 2020년 디지털 상품 거래법은 디지털 상품 거래소에 대한 연방 정의가 만들어 자체 법적 범죄에 포함시키고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에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연방 관할권을 누리가 되어 49개의 돈 전송 라이센스를 신청하는 대신 미국 전체에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떤 일개 거래소가 있으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그 코인들 있죠. 알트코인들 포함해서 다 전면적으로 다 그냥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패스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시장에서는 단계적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프로세싱이 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불안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만 보세요. 국가의 프레임워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그리고 새로운 초당 법
법적 법안은 미국에서 디지털 토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런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는 거 보니까 XRP가 뭐 증권이냐 상품이냐에 관한 얘기도 아마 어느 순간이 되면 규정을 내릴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특히나 IPO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리고 플레이어 네트워크와 관계에 있는 스파크 토큰, 그래서 XRP 홀딩 홀더자들한테 그게 지급되는 시점하고 맞물려가지고 뭐 증권이냐 아니면 뭐 상품이냐, 이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려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가지고 있어요. XRP는 뭐 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전 나스닥 회장 글렌 허친슨이 이더리움과 리플 등이 결국 시장 장악할 것, 이게 2018년 1월 24일 날 나온 뉴스인데, 제가 이거를 왜 가지고 나왔냐면, 일단은 글렌 허친슨이란 분이, 제가 가상자산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피곤할 때는 베리 실버튼 아니면 글렌 허친슨 이분을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통화 시스템에 개입해서 왜 지금 연루가 돼 있나. 특히나 글렌 허친슨 같은 경우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2018년 1월 달에 개인적으로 이더리움과 리플 등 그 외의 암호화폐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과 이 솔루션을 실제 주요 고객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지의 여부이다. 실제적으로 상용화 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그거를 판가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시세가 올라가서 그게 좋은 코인이다 나쁜 코인이다가 아니라,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야. 2.0에 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미디어상에 안 나왔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뉴스를 보고 후행해서 알지만 선행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리플이든 이더리움이든. 그죠? 그 사람들은 이번에 패닉장에서도 아마 쓸어 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짜잘한 알트코인들보다 시세 진폭이 아마 여기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찰리 브라운 너 얘기 듣고 괜히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믿고, 베리 실버트는 지금 감이 떨어져서 예전 같은 거대한 인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을 필요가 없다. 해외에서는 트위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밑에 트윗을 그렇게 좀 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야, 이제 감 떨어졌다, 베리 실버트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게 하나하나가 다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도 중요한데, 하나하나의 코인에 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왜 내가 투자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결론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베리 실버트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차세대 통화 시스템의 방향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 개인같이 뉴스를 보고 코인텔레그램을 보고 코인데스크를 보고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을 사고팔고 할까요? 유튜버를 보고 블로거를 보고 사고팔까 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시장을 선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관 투자가들하고. 그냥 그런 관점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 지금 장세가 여기서 조금 더 꺾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즐기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는, 아니면 내후년에 다가오는 불장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임하시는 게 저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